저는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 30대 중후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통 바빠서 자주 듣는 이곳의 사연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장사를 하고 처음으로 연휴를 맞아 혼자 여행을 왔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울컥하여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해도 화가 날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그럼 다른 말은 줄이고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안 환경이 어려운 탓에 공부에는 일찍이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안 분위기가 딱히 공부를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고 제 스스로도 학업 성취가 낮아서 그런지 학교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다는 장래희망 하나 제대로 적어보질 못했던 저는 그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이사가지 않고 쫓겨날 걱정 없는 마음 편한 내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한 끼를 먹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는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집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었고 저 스스로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일찍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웬만한 용돈은 제 스스로 벌어서 썼었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20살이 되기 전부터 해왔었죠.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부터는 식당에서 일을 해오며 살았습니다.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음식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지만 저에게 가장 가까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에만 매달리며 정작 제 나이 때 하는 연애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제 상황이 형편이 연애는 사치라고 느껴졌을 뿐이죠. 그래도 저도 언젠가는 여유가 생겨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예쁜 아이 낳고 내가 손수 마련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몇 번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 형편에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올 거라 생각하며 그런 인생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열심히만 살던 저는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식당 있잖아. 그 집 아들이야. 정말 괜찮다니까 그래. 혼자 어머니 모시고 식당 꾸리고 있는데 그 정도면 사람 착하고 좋지. 지연이 너도 언제까지 혼자 그러고 살 거야. 원래 전쟁통에도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야. 혼자 그 고생하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게 하나 있는 사람 만나서 좀 편한 게 낫지 않겠어? 나도 다 지연이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한번 만나나 보라니까 그래. 괜한 부담감에 소개받으려 하지 않았지만 딸 같아서 그러신다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 없어서 또래 남자와 단둘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저였지만 묘하게 긴장되고 설레는 그 마음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은근히 쑥스러워하면서도 제가 잘 먹는지 잘 듣는지 늘 살피고 있는 모습이 세심하고 다정해 보였고 무엇보다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성실하고 속 깊어 보였죠. 제가 남편감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해서 밥 굶지 않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착하고 좋은 성품이었죠. 식당 사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정옥 씨야말로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옥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첫 연애에 빠져 참 행복했습니다. 지연 씨, 이거 드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머니 아닌 지인분이 보내주신 건데 귀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지연 씨도 드리고 싶어서요. 별건 아니지만 하나라도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귀한 거면 어머니랑 드시지. 저한테 이렇게 주셔도 돼요? 아, 지연 씨도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건 따로 있고 제 거 나눠서 가져온 거예요.
아, 근데 오늘은 일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식당 일 하려니 고생이 많죠? 그래도 저는 지연씨 얼굴 봐서 좋네요. 그럼 오늘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내일도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요. 고마워요, 정욱씨. 잘 먹을게요.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는 것도 처음이고 챙김을 받고 어울려 다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그 사람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겁기만 했습니다. 뭐 하나 있어도 나를 챙겨주려 하고 내가 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웠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에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희의 연애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욱 씨가 모시고 사는 어머님이었죠. 혼자 오랫동안 식당을 꾸리셔서 그런지 한눈에 보기에도 꾸장꾸장해 보이시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하나 남은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다들 귀한 것일 거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상황에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머니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드님을 아끼셨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하는 때에도 늘 관여를 했고 아들이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려 하셨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 틈날 때면 저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헷갈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옷을 좀 얇게 입고 가는 것 같던데 춥지는 않디? 일교차도 심한데 여기저기 너무 끌고 다니는 것 아니냐? 아니 우리 아들이 어제 뭘 받아오는 것 같던데 뭘 준 거냐? 괜히 이상한 거 줘서 몸 상하게 하지 말고 돈 쓰려거든 제대로 써라. 우리 아들은 그런 색 안 좋아하니까 칙칙하게 그런 거 말고 분홍색 같은 거 입어라. 저희가 데이트한 날이면 저를 찾아오셔서 어제는 뭐라고 놀았는지 어딜 가서 무엇을 먹었는지 물으시며 심지어는 제 옷차림에 간섭하시고 하다못해 저희의 진도까지 캐묻는 너무 과한 관심에 저는 벌써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드님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은 미리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3살짜리 아들도 아니고 30 다 된 아들 뒤를 그리 쫓아다니시는 어머니가 몇이나 될까 말이에요. 분명 저도 정욱 씨가 좋았고 정욱 씨도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관심이 지나친 예비 시어머니 탓에 선뜻 결혼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자신도 없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 제가 결혼을 미루는 이유를 알게 된 남편은 우리 사이의 결혼을 막는 시모에게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저희가 결혼 못하는 것이 엄마 때문이라며 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했다고만 말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아들이 결혼 못하는 건 걱정이셨던 건지 다음부터는 이전과 달리 제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제가 생긴 것, 입는 것 다 지적하시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듯 하시던 분이 이후에는 제가 뭐래도 예쁘다, 잘했다 칭찬만 하고 잘해주기만 하시면서 예전에 제게 꼬치꼬치 묻던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죠. 아유 우리 지연이는 보면 볼수록 참 복있고 예뻐. 너희들 결혼은 안 할 거니? 내가 너희들 결혼만 하면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지연이 너도 걱정하지 말고 결혼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너희들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 정도 만났으면 결혼할 때 되지 않았니? 덕분에 저도 조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고 이후 남편과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며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이후 저는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남편과 어머니를 도와 함께 식당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매일 가게 일로 바쁘다고 했던 남편과 어머니였기에 저는 장사가 꽤 잘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셋씩이나 붙어있던 식당 영업은 그리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어머님 말씀만 생각한다면 가게가 문전성시여서 눈코 뜰 새 없고 집에 쌓아둔 현금도 많다 그러시던데 그게 다 허세였던 건지 정작 시댁 상황은 제 생각과 달리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오래된 탓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음식맛 때문인지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저녁 문 닫을 때까지 손님 한두 명 받지도 못하고 밥상만 닦다가 들어간 적도 있었고 기껏 준비해둔 음식 재료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님 하나 없는 식당에 저희만 있는 것이 곤욕스러워 제발 손님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싶었던 날이 더 많았죠. 제가 식당 일을 한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 식당에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래되었다고 다 맛집인가요? 발전하지 못하고 손님들 마음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오래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머니의 가게는 오래만 되었지 이렇다 할 장점이 없었습니다. 자신 있어 보이셨던 어머니 말씀과 달리 음식들을 하나같이 다 짜고 맵기만 하고 이렇다 할 맛이 없었고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낡은 가게 집기들과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지저분한 가게 내부는 제가 손님이어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가게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도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뭐? 아니 뭐 한다고 그런 데다가 돈을 들여서 괜히 일을 만드냐? 우리 가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이게 다 살아있는 역사고 내 인생의 발자국인데 인테리어 좋다고 손님들 많아진다냐? 음식점은 원래 맛으로 승부 보는 거야.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인테리어도 싹 다시 하고 메뉴도 손 좀 보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 손님들도 너무 없고 저희도 이대로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예,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건 우리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나빠서 그래요. 이게 다 나라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경기가 나쁘다는 핑계로 가게를 새로 꾸려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바뀌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머니 고집이 그러시니 제 가게도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가게에 저희 부부의 생활까지 달려있는 탓에 저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대신 남편을 공략해서 가게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일마다 남편을 데리고 데이트한다며 여기저기 맛집들을 다니고 잘 되는 가게들을 다녀보며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여보, 여기 장사 정말 잘 되지? 여기도 원래 사장님 혼자 하시던 가게인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 나면서 아들들까지 붙어서 장사한다더라. 하루 매출만 몇 천만 원이래. 최근에는 포장 손님들도 많아서 인터넷 주문도 받는다 그러던데 그럼 돈을 더 쓸어 담겠지? 정말이야? 아니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그래? 참, 이 정도는 우리 엄마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 우리 가게도 조금만 손보면 손님 더 많아질 수 있어. 여기도 오래된 가게 인테리어 요즘 스타일로 해서 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 드려봐. 어머니가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되는 거고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야? 언제까지 파리만 쫓고 있을 거야, 응? 저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다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제 말은 아니어도 아들 말은 귀담아 들으셨고요. 그렇게 저희 주도하에 오래된 어머니의 가게가 바뀌어 갔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제가 여기저기 발로 뛰어 손수 인테리어를 했고 메뉴들도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새롭게 바꾸어 가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을 하시면서도 멀쩡한 가게를 뜯어 고치고 자부심이 있는 어머니 음식을 제가 손댄다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약간 단맛이 들어가야
요즘 사람들 입맛에 맞아요. 어머니 음식은 좀 짜고 맵잖아요. 그걸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바꾸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팔리고 재료 쓰고 어려운 이런 메뉴들은 다 빼고 아예 메뉴를 다시 짜는 게 좋겠어요. 반찬 가짓수만 많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는 게 좋겠어요. 아주 가게를 다 뒤바꾸겠다 이거냐? 네가 무슨 장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괜히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저를 믿지도 못하시고 못마땅해 하시던 어머니는 결과를 보고서야 저를 믿게 되셨습니다. 제 예상대로 가게 리모델링 이후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게를 다시 살려보려 애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몰려드는 손님들의 어머니도 남편도 모두들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바빴던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나 오늘 계산만 하다가 하루 끝나버렸네. 내가 오늘 대체 몇 인분을 팔았던 거냐?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오신 손님들이 다음번, 그 다음번에도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 말이 다 맞다. 내가 진작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야. 나는 네가 어려서 뭘 어찌하려나 걱정했는데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구나. 절 못 믿어 하시던 어머니도 가게가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을 보시고는 다 제 덕이라며 저를 예뻐하시고 제게 이전보다 더 잘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 힘으로 인정을 받고 예쁨을 받는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실수록 저도 어머니를 더 챙기고 잘하려고 노력했고 제게는 고부 갈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도 점점 잘 되어가고 결혼 후에서야 비로소 제 인생이 풀려가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 잘해주시던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쉬는 시간에 남편과 함께 재료를 사러 갔다가 저 혼자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항상 셋이 붙어 있다 보니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조금 어색할까 싶어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주방 쪽에서 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가게 잘 되어서 좋지. 바빠서 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어. 며느리가 바꾸자 난리쳐서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게 인테리어 때문이겠어? 내 손맛이 있으니까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지. 아, 그리고 원래 우리 아들이 가게 관리를 잘했어요.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손님들이 떨어진 거지. 뭐 며느리 걔는 지 때문이라 생각하는지 나대는데 나도 별말 안 하고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하러 기분 나쁜 소리 하겠어.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야 뭐 걔가 우리 아들한테만 잘하면 되니까. 다 우리 아들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솔직히 말하면 내 입장의 며느리가 뭐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 지금도 지 잘했다고 칭찬해달라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머리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얼마나 사람 속 터지게 하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데도 접시 귀퉁이에 묻은 것까지 다 닦고 있어요. 그거 손님들이 보면 싫어한다나. 아주 지 혼자 깔끔 떨고 난리야. 나도 괜히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오냐오냐 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뭐 책이라도 잡히는 날에는 아주 가만히 안 두지. 그래도 지금은 잘해. 나도 두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 성에는 안 차. 저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좀 더 잘하려고 고민하던 제가 초라해졌습니다. 그게 섭섭하고 속상하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성에 차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속마음은 아닐지 몰라도 겉으로라도 잘해주시는 게 어디인가 싶었죠. 남편이랑도 사이가 좋으니 시어머니와도 표면적으로나마 잘 지내는 게 좋은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본색을 모른 척하며 그냥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국 저도 시어머니가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장사를 이어가거나 독립을 하여 새로운 저의 가게를 열어야 했기에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주먹구구식으로 장사를 하던 시어머니였기에 음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식자재들 또한 가게 인근 시장에서 물건의 선도나 상태 구별 없이 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다녔던 가게들은 이전부터 거래하던 도매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 꼼꼼한 사장님들 경우 직접 도매시장으로 가셔서 직접 물건을 사시거나 새로운 가게와 거래를 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부터 믿고 거래를 하는 가게에도 가끔씩은 들려서 사장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물건도 확인을 해야 좀 더 나은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식자재 물건은 저와 비교도 할 수 없게 한 번에 물건 상태를 보시면서 꼭 인근 시장 원산지도 구별 없이 가장 저렴한 물건들로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루의 시작은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게 사장님들에 비하면 연세도 많으신 편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어 눈앞에 쌓이는 현금과 매출도 보이는데 매번 시장을 가는 것을 무척이나 귀찮아하셨죠. 아직은 시장 전부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거래를 튼 가게도 없어 매일을 시장을 가는 게 중요했는데도 말이죠. 아마 제가 물건 보는 법이 있었으면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가서 옆에서 물건들마다 상태와 상품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며 지냈습니다. 저에게 큰 불행이 왔던 그날, 역시도 잠에서 덜 깬 시어머니를 모시고 새벽 시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며 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조수석에서 잠을 주무시던 시어머니는 도착을 해서도 쉽사리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대라 차량들도 바쁘게 움직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위험하여 제가 잠이 덜 깬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녔죠. 예, 우리 저 건너편에 있는 어묵 하나씩만 먹고 돌자. 오는 동안 뭐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깜빡하고 안 챙겨왔네. 네 어머니, 어차피 횡단보도로 가는 길이니 이쪽 가게들만 조금만 훑어보면서 가요. 얘는 귀찮게 횡단보도를 건너. 어차피 새벽이라 차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건너가자. 여기 트럭들도 차량도 많아서 위험해요. 거리도 얼마 안 되니까 가면서 겸사겸사 가게도 보고 가요. 너도 참 귀찮게 산다. 바쁘게 살면 다들 무단횡단도 하고 급한 대로 사는 거지. 어차피 저희가 돌아봐야 할 가게는 반대편이기도 했고 얼마 되지 않는 거리 둘러볼 가게도 있어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가자 하였습니다. 당장 배고픈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둘러보는 가게들도 대충들 보며 빨리 넘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가게 사장님께 물건을 잘 고르는 법으로 이야기가 제법 길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유, 너도 진짜. 내가 배고프다니까. 이것 좀 가지고 있어라. 나 몇 개만 먹고 바로 올 테니. 사장님이랑 마저 이야기하고 있어. 순간을 못 참고 자신의 짐을 저에게 쥐어주고 차도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시어머니를 돌아본 순간 도매시장을 나오고 있는 트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선은 시어머니를 차도 안에서 잡아 끌어오려고 차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시어머니를 잡아 뒤로 당기는 순간 넘어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개를 당겨 앞을 본 순간 전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럭에 제 다리가 들어가 한눈에 봐도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 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설명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죠. 어머님을 잡아 당기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고 급하게 멈추려 했던 트럭 앞 바퀴에 빨려 들어가 제 무릎 밑으로 비정상적으로 꺾이게 된 겁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뼈 모두가 산산조각이 난 탓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에게 더 이상 허벅지 밑으로 다리가 없다는 것이 절망적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랬는지 주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이상이 없고 한쪽 다리만 잃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없는 저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장난스러운 모습과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고 저 스스로 힘들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수술 부위 통증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몇 차례나 계속되는 절단된 부위의 환상통과 불편한 몸으로 앞으로 살아간 인생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답답하기만 했죠. 다행히 짧은 인생 잘 살았는지 매일같이 지인들이 자주 찾아와 주어서 그 힘든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지인들마저 찾아오는 이때 시어머니께서 한 번도 제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식당 일로 바빠서 또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다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병실을 찾아오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곁에 있는 남편에게 다른 물음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내밀기로 했죠. 여보, 근데 어머님은 왜 병실을 안 오죠? 괜히 자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언제까지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어머님 안 다치시고 나도 이 정도로 끝났으면 된 거지. 어머님께 괜히 자책하시지 말라고 당신이 전해줘. 그래. 당황하며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 또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껴 난감한 상황에 있는 남편 입장이라 그런 행동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남편도 저에게 서먹서먹한 모습이 계속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들 모두가 제 착각이란 걸 며칠 뒤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라고 알게 된 날, 며칠 전부터 남편은 하던 일이 바빠졌다며 병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병실에 찾아오셨죠.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고 오시죠. 됐다. 뭐 연락이라도 하고 오면 네가 그 다리로 뭘 할 수가 있다고. 그냥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다. 반가워하는 저와 달리 이미 시모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 들어봤지? 그게 꼭 누구를 잃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욱이도 해당되는 말이야. 너 그 다리로 뭐를 할 수 있겠니? 장애인 연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집 앞에 물건 하나 사러 가려고 해도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지. 집안에서만 해도 우리 아들이 네 수족이 되어서 도와줘야 할 텐데 어느 애미가 자식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두고 보고만 있겠니? 우리 아들 정욱이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줘라. 그래도 네가 시집와서 정부 탱기 있으니 나도 모자라지 않게 돈은 주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하신 말씀 그이가 대신 말해달라고 하던가요? 정욱이는 내가 며칠 동안 겨우겨우 설득했으니 괜히 마음 결정 안에 흔들 생각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겨우 다리 하나예요. 이것도 열심히 재활하면 충분히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아, 그만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너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야? 네가 우리 정욱이 고생 안 시킨다는 보장 할 수 있어?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데요? 누구 때문에 제 멀쩡한 다리 절단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머님이랑 정욱 씨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네 다리 잘린 게 내 탓이니? 네가 그렇게 나서지 않았어도 애초에 난 멈춰서 그 트럭에 치이지 않았어. 괜히 네가 잡아당겨서 내가 허리랑 엉덩이를 다쳤는데 왜 내 탓이야? 너 벌써부터 그렇게 피해의식 가지고 사는 거 보면 앞으로도 우리 정욱이한테 어떤 추태를 보일지 뻔하다 뻔해.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욱이를 만날 수 있는 가치가 없어. 너는 그 하자품이야. 알지? 하자품. 더는 말 길게 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어차피 네가 버텨봤자 너만 손해야.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병실에 누워 더 이상은 없는 다리를 보면서도 이 정도로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선택한 상황이었고, 다시 시간을 돌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자품이라는 말까지 들으며 무시를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저를 그토록 무시하는 사람이 제가 목숨을 걸고 도와준 시모였다는 것이 더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줄도 모르고 되려 시모를 생각하는 척, 착한 척 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구하려 다리까지 잃게 된 저를 눈앞에 두고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찢어 갈기지 못한 게 한이 되었습니다. 시모가 떠난 뒤 들어오신 엄마에게는 차마 좀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소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의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누구 좋은 꼴 보게 하려고 넙죽 이혼 도장을 찍어줘야 하나 했죠. 무시를 받더라도 모른 척하며 옆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남편과 시모에게 고통을 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어? 이혼당할 여자가 헤헤거리면서 너네 가족 생각 먼저 해주니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냐고. 미안해. 너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혼 내 생각이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엄마 대신에 몸을 날린 널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봐. 이제 좀 우리 집도 살림이 피고 있는데 너랑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줄 알고.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고민 중이야. 그러니 너무 화만 내지 마.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너네 엄마는 몰라도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됐어, 나가. 당신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런 말을 듣고도 1초라도 같은 공간에 있고 싶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남편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듣자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순히 이혼을 할 수는 없어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해준다는 제 마음이 돌아서기라도 할까 싶어 시모는 덥석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어미와 연을 끊게 된 것은 전혀 힘들거나 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 보낸 시간들과 바쳤던 마음이 아까웠을 뿐이죠. 더욱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준 모욕감을 꼭 되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모자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기도 전에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시모의 가게 근처에 식당을 할 만한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얼마가 걸릴지 몰라도 의족을 착용한 재활이 끝나고 난 뒤 곧바로 음식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시모와 남편이라며 제가 있을 때와 다르게 운영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애초에 가게에 애정도 없고 조리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제가 하는 동안에도 잘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당장이야 기존 손님들이 계속해서 오겠지만 분명 떨어져 나갈 테고 저는 그 손님들을 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가게를 못 열었지 음식에 자신이 없진 않았으니까요. 이혼을 하면서 받은 돈이 있어 드디어 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우선은 재활 치료가 먼저였습니다. 누워만 있어 멀쩡한 다리에도 근육이 빠졌고 한쪽 다리마저 없었기에 보조기구를 잡고도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리고 한 걸음이라도 떼면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를 제외하면 모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움직임도 저에게는 온 신경을 쓰고 땀이 날 정도로 힘을 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아도 재활을 하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처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저를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게 해준 원동력은 시모와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가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를 자신들의 것이라며 울줄거리며 있었을 거고 저를 끝까지 하자품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니까요. 그 이후로 매일 온몸이 땀에 젖어가는 재활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퇴원을 하여 통원 치료와 재활을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갖추게 된 저는 식당을 할 자리를 계약하고 장사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때보다 편했지만 그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가게 준비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저번 시모 가게를 싹 제 손으로 바꿨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시모의 가게를 다닐 때마다 줄어드는 손님들을 보며 만족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손님들마저 발을 끊게 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재활을 어느 정도 맞춰갈 때쯤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메뉴라고 해봐야 시모의 가게에서 하던 메뉴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아직 제가 많은 요리를 할 수도 없었고 같은 메뉴에 같은 값이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예상처럼 오픈 후 저희 가게는 따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 장사가 잘 되어 갔습니다. 시모의 가게는 대충 저희 집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이야기만으로도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맛은 못해졌는데 가격은 올랐다고 하고 수저와 그릇, 식탁 등등 기본적인 위생도 더러워졌다며 악평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손님들이 떨어지는 시모와 다르게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던 우리 집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예요? 누가 상도덕 없는 짓을 해? 아니 뻔히 근처에 비슷한 메뉴를 파는데 장사를 하는 신보는 무슨 신보야? 언젠간 이 순간이 오기만 기다렸던 저는 주방을 나서 소란을 떨고 있는 시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이 가게 사장인데 누가 보면 그 음식 아줌마가 직접 개발한 걸로 알겠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너는 지연이? 남의 이름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반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집 장사하는데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아니 너 다리가 멀쩡하네? 이게 무슨 일이니? 다리가 멀쩡하긴요. 당신 같은 여자 구하려고 이른데 다리가 들으면 억울할 소리예요. 내가 당신 두 모자한테 복수하려고 피땀 흘려가며 재활한 의족이에요. 이 정도면 하자품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건 그렇고 비슷한 요리건 뭐건 간에 결국에 고객분들께서 선택하는 걸 왜 여기 와서 난리예요? 그리고 그 가게 레시피 내가 알려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 가게가 먼저 문 닫아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연아, 우리가 비록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합의로 서로 이해하면서 좋게 헤어졌잖니. 우리가 정말 요즘엔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그래. 가게는 재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 떠나고 인테리어 한다고 없는 형편에 돈을 더 썼어.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줘라. 아니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 오시는 손님 안 받을 수도 없고 그쪽 가게 싫다는 손님 보낼 수도 없잖아요. 도대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1호점 2호점처럼 가게를 합칠 생각은 없니? 너도 우리 가게 있어봐서 내부도 잘 알고, 응? 상부상조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아줌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해서 확장하면 했지. 제가 왜 또 제 발로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거기다 금무시를 당하고 나서요? 자기 때문에 다리 하나 잃은 며느리 불량품, 하자품 취급하면서 지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게를 합쳐? 도와줘? 싫어. 싫다고. 이제 한번 두고 보자고요. 누가 정말 하자가 있는 상품인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결과 보자고요. 앞으로 음식 먹으러 오는 거 아니면 여기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불편한 몸으로도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제서야 후회가 되었나 봅니다. 시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도 하고 다시 아들과 합쳐달라는 소리까지 하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땅을 치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모습에 잡고 있던 국자로 한 대 내려치고 싶었지만 괜히 잘 되어가고 있는 복수 제 손으로 망칠 필요 있나요? 저는 빌고 있는 시모를 가게에서 내쫓아버렸죠. 그 후에도 남편까지 찾아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도 알겠지만 이혼할 때 당신에게 준 돈 우리 집에서도 무리한 돈이라는 거 알잖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내가 당신에게 미안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설득해서 준 돈이야. 나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당신과 이혼 후 많이 반성했고 후회했어. 그리고 아직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다시 합치지 않을래? 엄마는 이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정도로 못난 남자라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연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게 평소 입에 담지도 않은 욕까지 하며 쫓아내게 되었죠. 이후 저에게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한 두 모자는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노력했습니다. 나름 가격도 맞춰보고 밤늦게까지 장사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저도 시모의 가게에 맞춰서 서비스를 더 드린다거나 저녁 또는 술자리에 어울리는 메뉴까지 만들며 하나씩 대응해 갔습니다. 그렇게 파리만 날리던 시모의 가게에 제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의 가게 주방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냉장고에는 원산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재료들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조사 나올 때만 바꾸면 된다고 하던 시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그 가게를 맡고 나서는 정직하게 지켰지만 파리가 날리는 상황에 제대로 지켜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시에 조사를 받게 하려고 원산지 위반과 위생보건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다른 건 몰라도 양심 하나 없는 건 맞았는지 과태료에 영업정지까지 맞게 되었네요. 영업정지가 풀리는 날 또 무슨 수로 괴롭혀줄까 했는데 얼마가 지나도 열지 않는 가게를 보며 부동산에 물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밀린 월세로 보증금마저 다 날리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권리금도 밀린 월세를 줘야 한다고 하니 순식간에 알거지가 된 거죠. 이제 와서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했지만 제가 병실에서 받았던 그 모욕을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도 시모의 가게는 비어진 채로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어요. 뭐라고 사는지 관심도 없지만 시모와 전남편의 소식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리두기도 풀려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매출이 좋네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는 음식만은 못된 마음 안 먹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혼 덕분에 가지게 된 이 가게를 평생 잘 장사하는 모습이 두 모자에게 하는 제일 큰 복수라고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